청출어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풀을 청, 날출, 어조사어, 쪽남. 쪽은 풀 이름이에요. 쪽에서 나온 푸른색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스승에게 배운 제자가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보다 학문이나 실력이 더 나음을 이르는 말이랍니다. 그 유래를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쪽에 대해서 알아보면 쪽이란 쌍떡잎 식물 마디풀목 마디풀가의 한 해살이 풀로 과거에는 염료 자원으로 재배했어요. 이 쪽풀을 찧어서 물에 담가 놓으면 푸른 물이 나오고 이것을 이용해서 옷감을 염색했답니다. 이 청술어람은 중국 정국 시대에 사상가인 순자에게서 유래되었는데요. 순자는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 성악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순자는 공부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푸른 색은 쪽풀에서 취했지만 그 색이 쪽풀보다 더 푸르고 물이 얼어 얼음이 되었지만 얼음은 물보다 더욱 차갑다. 학문은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것으로 중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푸른색이 쪽풀보다 푸르고 얼음이 물보다 찬 것처럼 학문의 뜻을 두고 깊이 공부하면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쪽보다 염색된 것이 더 푸르고 물보다 얼음이 더 차갑고 스승보다 제자가 더 잘하는 것. 자, 이때부터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청출어람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승에게 배운 제자가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보다 학문이나 실력이 더 나음. 자, 지금 맹자쌤이 읽어줄 글이 바로 청출어람이에요. 맹자쌤보다 글을 더 잘 썼더라고요. 기대되죠? 함께 소리내어 읽어볼 건데 맹자쌤 한 문장, 여러분 한 문장 발음을 정확하게 소리내며 읽어봅시다.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말을 꽉꽉 씹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발음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맹자쌤과 함께하는 글쓰기, 그냥 읽을 땐 이래요. 그런데 꽉꽉 씹을 때는 다 같이 시작! 맹자쌤과 함께하는 글쓰기 교실. 이렇게 꽉꽉 씹듯이 읽으면 발음이 좀 더 정확해질 수 있고요. 자, 그것도 좀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소독저 있죠. 나무젓가락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물고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꽉 문 상태에서 발음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나무젓가락 빼고 나면 굉장히 발음이 정확해진답니다. 발음에 자신 없는 친구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제목은 친구 얼굴 그리기입니다. 맹자쌤 한 줄, 여러분 한 줄입니다. 먼저 맹자쌤부터 수요일 내가 좋아하는 미술 시간이 2시간이나 든 날이다. 여러분 시작! 학교에 책가방을 놓자마자 필동과 색연필을 챙겨서 미술실로 날아가듯 뛰어갔다. 맹자쌤, 미술 도우미와 몇몇 애들은 벌써 와서 선생님을 도와드리거나 미술 활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러분 차례. 칠판에는 크게 친구 얼굴 그리기라고 씌어 있었다. 5분 뒤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치고 선생님께서 수업 주제에 관해 설명하시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시작! 오늘은 친구 얼굴을 그려볼 거야. 만화 캐릭터처럼 예쁘고 멋있는 얼굴이 아닌 특징을 잘 묘사하도록 해. 옆 작품이나 모둠은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와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눈 밑에 점이 있는지, 얼굴에 흉터나 상처가 있는지와 같은 세세한 것까지 다 그리도록. 그리고 눈썹 결이나 머릿결도 대충 막 하지마. 그럼 시작해봐. 친구 얼굴이라 나도 나름 미술 시간에 10점이나 10점 플러스 점수를 받아서 자신이 있었지만 사람 얼굴을 그려본 적은 없었다. 우선 선생님 말씀대로 친구들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먼저 오세훈.
아하, 눈도 쫙 찢어지고 턱선도 날카로운 것이 뽀로로에 나오는 발명가 여우 에디 같아. 넌 그리기 어렵게 생겼으니 패스. 다음으로 최재영. 김재동 아저씨보다 작은 눈이구먼. 표정도 무표정이고 너도 패스. 정빈이는 특징이 너무 많아서 포기. 마지막으로 지영이를 살펴보았다. 언제 봐도 병아리가 떠오르게 하는 귀여운 얼굴이 마음에 들어 모델로 삼았다. 지영이는 극구 반대하였지만 내 고집에 못 이겨 내 요구에 따라 자세를 취해줬다. 진한 눈썹, 약간 길지만 큰 눈, 오똑한 코, 항상 방긋 웃고 있는 표정을 다 완성할 때쯤 선생님께서 먼저 완성한 다른 아이의 작품을 보여주었다. 잘생기게 그리진 않았지만 동글동글한 얼굴에 엉뚱한 표정, 짧게 자른 머리 스타일 등 보면 누구든지 정헌영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이렇게 잘 그리진 않았어도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렴 선생님 말씀대로 정성껏 그렸지만 점점 내 그림 속 인물은 지영이 머리 스타일을 한 채린이가 되어갔다. 선생님은 그래도 처음 그렸는데도 잘했다고 10점을 주셨다. 나는 우리 반 친구들의 모습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자세히 봤을 때 몰랐던 점들을 많이 알았던 것 같아. 앞으로 친구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찬찬히 살펴보며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친구 마음까지 알면 서로 배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어 더욱더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나는 가끔 잘 지내다가 투닥투닥하는 내 절친 아이니의 마음을 알고 싶다. 어때요, 여러분? 이글 읽으니 친구가 더 보고 싶지요. 특히 누가 생각나나요? 절친 아니면 가장 많이 다투었던 친구. 요즘 여러분들 구글 미트로 친구들 만나기는 하지만 직접 얼굴 보고 손잡으며 이야기 나누고 싶죠? 여러분도 친구 얼굴 그려본 적 있을 거예요. 이글 읽을 때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읽으면 더 실감이 날 겁니다. 만약에 친구 마음을 그려볼 수 있다면 누구의 마음을 그려보고 싶나요? 참, 이 글에 등장하는 이름은 모두 가명이랍니다. 맹자쌤이 이름을 고쳐 썼어요. 이 친구 글 술술 읽히고 비슷한 내 경험도 떠올리게 되죠. 너무 잘 써서 그래요. 부럽죠?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맹자쌤은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실력을 갖추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의 공부 출발해 볼까요? 오늘 수업은 어떻게 하면 생활문을 잘 쓸 수 있을까? 우리는 그동안 생활문 글머리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글머리를 시작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써야 하지? 바로 이어지는 가운데 부분, 끝부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럼요.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린 중학, 초등학교 학생이고 매년 100일장에서 생활문을 써왔죠. 그런데 왜? 네, 더 잘 쓰는 방법을 알려주려고요. 여러분, 생활문은 내가 생활하면서 겪고 생각한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말로 재미있게 하는 것은 자신 있는데 글로 쓰는 것은 자신이 없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과 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생활문도 재미있게 잘 쓸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맹자쌤이 그 비법을 유튜브에 이미 올려놓았어요. 영상은 약 15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집중하여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맹자쌤의 홈러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말하면 엄청 재미있다? 시시한 이야기인데도 그 친구가 말하면 뭔가 특별하다. 그런 친구 보면 맹자쌤은 너무 부러워요. 이건 비밀인데요. 맹자쌤은 글로
쓰라고 하면 재밌게 쓸 자신은 있어요. 근데 말로 하라고 하면 잘 안 돼요. 나도 맹자쌤과 같아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오, 하나, 둘, 셋, 넷 많군요. 친구가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잘 들어주면 무척 행복하겠는데? 상상만 해도 뿌듯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이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맹자쌤이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 체스나 게임 할 때 이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죠. 그럼 재미있게 실감나게 말하기 위해서도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슨 전략? 어떻게? 그동안 맹자쌤이 30년간 연구한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줄게요. 첫 번째 전략은요. 말할 내용을 일이 일어난 순서에 맞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 말해야 해요. 처음, 가운데, 끝맺음. 두 번째 전략은 이야기 시작부터 관심을 끌고 흥미를 느끼게 해야 해요. 어떻게? 우리 다 배웠잖아요. 생활문 쓰기 영상 1편, 2편에서 글머리 시작하는 방법 생각나죠? 아, 그 영상을 안 봤다고요? 안 돼요. 그 영상 꼭 봐야 해요. 그 영상에 보면 이야기 시작부터 관심을 끌기 위한 비법 6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눈으로 한번 스캔해 보세요. 대화체, 꾸며주는 말, 장소, 사건, 전경묘사,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시작하기. 엄마, 드디어 내일 개학이래요. 이렇게 실감나게 대화체로 시작해도 좋고, 가방을 후다닥 챙겨 제니와 손잡고 신나게 학교에 갔다. 이렇게 꾸며주는 말로 시작해도 좋고, 학교 담장 밖으로 비수기 나온 개나리 꽃가지에 노란 꽃이 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알록달록 밝은 색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들이를 나오기 시작했어. 드디어 코로나19가 끝난 것이지. 아, 얼른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죠.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전경묘사로 시작해도 좋답니다. 말하는 내용에 맞게 듣는 사람에게 어울리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작부터 관심을 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 시작부터 친구들의 관심을 끌면 점점 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오겠죠. 그때부터 우리 왠지 자신감이 생기지 않나요? 손짓 발짓 하면서 흉내도 내고 쇼를 하듯이 실감나게. 그러면 사람들이 끝까지 내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겠죠. 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전략은 이야기 내용을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말해라. 두 번째 전략은 글머리 시작부터 관심을 끌어라. 세 번째 전략, 가운데 부분은 이야기 몸통이잖아요. 그 일이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되었고 급기야 이렇게 되어버렸어. 다시 말하면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차례에 맞게 생생하게 흉내내며 리얼 스토리로 말해라. 그러면 모두가 내 이야기 속으로 흥미진진하게 빨려들게 된답니다. 이 친구들처럼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두 눈은 동그랗게 뜨고 점점점 나에게 빠져들겠죠. 정말 신날 거예요.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닫는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 에이 뭐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비난과 질문이 쏟아지겠죠. 바로 마지막 끝맺음 전략도 필요해요. 네 번째 전략은 바로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알려주어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사건에 대해 말하는지 나의 마음이나 생각이 전달되게 해야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를 할 때 관심을 끌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이 전개되는 과정을 실감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야기 끝맺음도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왜 말할까요?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말해요. 친구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말할 때도 있고 또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알려주고 싶어서 말할 때도 있고 아니면 자랑하기 또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 그리고 너무 속상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끝맺음에서는 내 마음을 전하도록 해보세요. 내가 그 일을 겪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그래야 친구가 내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야기를 통해 서로 이해를 하게 되면 마음이 통하게 되고 우정을 쌓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절친이 되겠죠. 말을 재미있게 하여 친구들의 관심도 끌고 절친도 생긴다면 너무 좋겠죠. 앞으로 이야기할 때 4가지 전략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할 때마다 친구들은 귀를 기울여 줄 것이고 나를 만나면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 즐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먼저 다가온답니다. 글도 마찬가지예요. 4가지 전략으로 글을 쓰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동화 작가 안데르센 알죠? 동화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안데르센이 지은 동화 생각나는 거 있나요? 맞아요. 벌거숭이 임금님. 미운 오리 새끼, 그쵸?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모두 다 안데르센의 동화예요. 정말 재미있죠? 선생님도 어렸을 때 안데르센 동화를 무척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동화라고요? 우리가 왜 안데르센의 동화를 좋아할까요? 바로 재미있고 감동을 주기 때문이겠죠. 안데르센도 이 4가지 전략을 넣어서 글을 썼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보여드릴까요? 안데르센의 대표작 성냥팔이 소녀 한번 볼게요. 그 동화가 4가지 전략으로 씌었는지 아닌지. 제1 전략, 글의 내용을 3개의 덩어리로 나누기. 이것은 동화를 다 읽어봐야 알겠구나. 마지막에 알아보기로 하고. 제2 전략을 사용했는지 살펴볼게요. 제2 전략이 무엇이었나요? 이야기 시작에서 관심을 끌 수 있게 시작하고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려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 그런데 너무 가난한 소녀는 파티는커녕 먹을 것도 없어 거리에 성냥을 팔러 나갔어. 어때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 그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마음이 당기죠? 관심이 확 갑니다. 그리고 소녀는 먹을 것이 없어 성냥을 팔러 나가게 되었다는 사건의 발단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음 가운데 부분이에요. 제3 전략, 이야기 몸통, 즉 가운데 부분에서는 일이 전개되는 과정을 실감나게 말해라.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로 부산했고 사람들은 가족이 있는 집으로 바삐 돌아가느라 소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소녀는 성냥을 한 갑도 밟지 못했지. 너무 추워 집에 가려고 했지만 술 취한 아버지에게 매 맞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길모퉁이에 앉아 몸을 녹이려고 성냥불을 켰어.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과정이 잘 나와 있죠. 성냥을 팔러 나갔는데 팔리지 않았고 추워서 집에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길모퉁이에서 성냥불을 켰다는 거죠. 성냥불을 켤 때마다 소녀가 간절히 원하는 따뜻한 난로가 나타나는가 하면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식탁, 그리고 그리운 할머니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소녀는 너무 행복해하죠. 그런데 성냥불이 꺼질 때마다 할머니가 사라진대요. 할머니를 보기 위해 계속 성냥불을 켜고 결국은 성냥이 떨어졌고 소녀는 추위를 견디다 못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는 절정으로 치닫게 되죠. 맹자쌤이 이 이야기를 요약해서 보여주어 절정의 느낌이 덜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동화책은 일이 전개되는 과정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 3번째, 가운데 부분에서는 일이 전개되는 과정을 실감나게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처음 부분에서는 소녀가 성냥을 팔러 나갔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성냥은 팔리지 않았고 소녀는 너무 추워서 몸을 녹이기 위해 성냥불을 켰고 성냥이 떨어져서 얼어 죽게 되었다. 그럼 끝맺음은 어떻게? 소녀의 죽음으로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거지? 추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 사람들은 소녀가 미소를 지닌 채 죽은 것을 보았어. 사람들은 그제서야 소녀의 성냥을 한 갑도 사주지 않은 것을 후회했어. 4번째 전략, 끝맺은 부분의 전략은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생각을 전하라고 했죠. 맹자쌤,
사람들은 미소를 띤 채 죽은 소녀를 보았고 그리고 후회했다라는 결과만 나왔는데요. 메시지나 생각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눈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동화를 다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세상 어디에서는 불행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주변에는 불우한 이웃이 많으니까 항상 도와주면서 함께 살아야 해 이런 마음도 들겠죠. 직접 표현을 안 해도 전하고 싶은 생각과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가장 멋진 끝맺음이랍니다. 물론 직접 글로 표현해도 된답니다. 이제 제1 전략, 처음, 가운데, 끝맺음, 세 덩어리로 구성하라. 어때요? 처음 부분에서 일이 벌어지고, 가운데 부분에서 일이 전개되고, 끝맺음 부분에서 마무리가 되고, 세 덩어리로 잘 구성되었죠?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세계 어린이의 명작이 되었어요. 아직도 세상에 많은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읽고 있답니다. 바로 4가지 전략이 성공했기 때문이죠. 이야기를 재미있게 말할 때에도 또 생활문을 쓸 때에도 이 4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답니다. 지금 우리는 생활문 쓰기에 대해 공부하는데 맹자쌤은 왜 동화에 대해 말하지? 그건 생활문도 이야기이고 동화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생활문 구성이나 동화의 구성이 같아요. 처음, 가운데, 끝맺음.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생활문은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 동화는 책마다 작가가 세운 가공의 인물이 있다는 것. 생활문은 내 이야기니까 솔직하게 써야 하지만 동화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현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쓴답니다. 현실과 너무 멀리 떨어지면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고 재미도 없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를 할 때 안데르센처럼 내용을 3덩어리로 나누고 이야기 처음에는 관심을 끌 수 있는 말로 시작하고 어떤 일이 왜 일어나기 시작하는지 발단을 알려주세요. 이야기 가운데에서는 일이 점점 진행되는 전개 과정과 일이 최고조에 달하는 절정을 손짓, 발짓, 흉내내듯 실감나게 해주세요. 이야기 끝맺음에서는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결말을 알려주고 내 생각을 살짝 넣어보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내 말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듣고 나의 생각에 많은 공감을 해주면서 감동을 받을 거예요. 내가 겪은 일을 말로 하면 이야기고 글로 쓰면 바로 생활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활문은 내가 겪은 일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 솔직하게 그리고 실감나게 쓰는 글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솔직함이에요. 내가 솔직하게 진실을 전하면 사람들은 나를 잘 이해해 주겠죠. 그리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하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문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생활문의 큰 장점이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 주제, 생활문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첫째, 뭐라고요? 내용을 3덩어리로 나누어라. 즉, 처음, 가운데, 끝맺음으로 구성하라. 처음은 관심을 끄는 문장으로 시작하면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려라. 가운데 부분에서는 일이 전개되는 과정을 실감나게 자세하게 써라. 끝맺음에서는 일의 결말과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과 생각을 섞어라. 꼭 기억하세요. 맹자쌤의 단계별 생활문 쓰기 4편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드디어 생활문을 한 편 완성해 보는 거예요. 정말 기대되죠? 궁금하고 기대된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 잘 보았나요? 좀 길었죠? 15분 용이에요. 지루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맹자쌤은
그거 만드는데 일주일 이상 걸려요. 어떻게 구성해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까? 어떤 것을 예로 들어야 이해하기 쉬울까? 또 그림 자료는 무엇으로 쓰면 효과적일까? 무엇부터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완성하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렸답니다. 자, 맹자쌤이 이렇게 고생하고 만든 것이니까 한 번 보는 걸로 끝나면 섭섭하겠죠. 자, 2번, 3번 반복해서 봐주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대요. 한 번 보는 것보다 2번, 2번 보는 것보다 3번. 이렇게 자주 보면, 많이 보면 더 확실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답니다. 오늘 한 번 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만큼 알게 된 거예요. 자, 2번 보면 이만큼이겠죠? 3번, 4번까지 봐주시면 굉장히 생활문 쓰는데 자신감이 생길 거고 그로 인하여 생활문 수준도 쫙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맹자쌤 거짓말 아니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알게 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실감나게 재미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네, 4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전략은 말하는 내용을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3덩어리로 나누라고 했죠. 또 2번째 전략 생각나나요? 네, 처음부터 관심을 쫙 끄는 말로 시작하라고 했어요. 3번째 전략은 가운데 부분에서는 일이 전개되는 과정이 잘 드러나게 말해라. 또 흉내를 내면서 쇼를 하듯이 손짓발짓 실감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전략은 이야기 끝맺음에서는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했죠. 자, 동화 작가 안데르센도 이 4가지 전략을 이용해서 글을 쓴다는 것 알게 되었죠. 우리도 이 4가지 전략을 가지고 생활문을 쓰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동도 줄 수 있게 된답니다. 자, 생활문도 이야기고 동화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성이 같아요. 어떻게 구성된다고요? 네, 처음, 가운데, 끝맺음.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생활문은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 동화는 책마다 주인공이 따로 존재하죠. 그리고 동화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현실에 일어날 법한 일, 그래서 감동과 재미를 주면 된답니다. 하지만 생활문은 내 이야기잖아요. 현실에서 일어난 이야기. 그래서 솔직하게 써야 하는 거 잊지 말아요. 다시 말하면 생활문은 내가 겪은 일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 솔직하게 그리고 실감나게 쓰는 글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솔직함이에요. 내가 솔직하게 진실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답니다. 자, 우리도 안데르센처럼 이제부터 이야기 마당을 쓸 때에는 어떻게 나누어서 3덩어리 처음, 가운데, 끝맺음으로 나누어 써보세요. 처음 부분에서는 관심을 끌 수 있게 시작하는 것. 우리 글머리 시작법 6가지 배웠죠? 생각나나요? 네. 흉내내는 말, 또 대화책, 정경묘사, 사건,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말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어떻게 절정에 달하게 되는지 생생하게 표현하라고 했는데 이때 비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음식의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조미료를 치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미료라면 흉내내는 말도 몇 개 넣고 꾸며주는 말도 조금 집어넣고 대화체도 적절히 넣어서 섞으면 글이 훨씬 새콤 달콤 맛있는 글이 된답니다. 자, 끝맺음에서는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이 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생각과 느낌이 잘 드러나도록 써보세요. 다시 쉽게 말하면 생활문 처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를 알려주면 돼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그 일이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진행되더니 급기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 과정을 나타내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 딱 이거예요. 쉽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다시 한번 처음 부분에서는 이런 일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 가운데 부분에서는 그 일이 이렇게 저렇게 진행되었어. 끝맺음은 그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나는 이걸 통해서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을 가졌어. 쉽죠? 그렇게 세 단계로 구성해서 글을 쓰면 된답니다. 자, 생활문 글의 길이. 그럼 맹자쌤 어느 정도 써야 되나요? 네, 처음 부분은 한 문단 정도면 좋겠어요. 가운데 부분은 일이 일어난 과정을 상세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실감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두 문단이나 세 문단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일의 마무리와 내 느낌이나 생각 섞어서 한 문단 정도. 전체 네 문단이나 다섯 문단 정도면 초등학교 중학년으로 아주 훌륭한 글이 완성될 수 있답니다. 이제부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활동을 해볼 텐데요. 생활문 얼개 구성 한번 기본안 한번 짜볼게요. 자,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거 뭐 있을까요? 학교 행사로는 창업 한마당, 마라톤 대회, 꿈기 발표회, 공개 수업 많죠. 자, 그러면 누구나 다 해본 거 공개 수업이 좋겠어요. 우리 1학년 때부터 매년 부모님을 모시고 공개 수업을 했잖아요. 엄마만 오시면 왜 그렇게 떨리든지 선생님도 막 떨리고 긴장했어요. 안 그런 척하고 수업을 했답니다. 몰랐죠? 자, 지금부터 공개 수업을 글감으로 생활문 한 편을 이 네 가지 전략으로 한번 구성해 볼게요. 공개 수업에 대한 기억과 추억은 여러분 모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상황을 설정할 거예요. 상황 설정은 만약에 공개 수업에서 엄마가 늦게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엄마를 기다리다가 수업에 잘 집중하지 못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가 오시면서 또 수업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엄마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상황을 설정하고 우리가 생활문을 쓴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제1 전략이 무엇이었어요? 이야기를 세 덩어리로 나누어라죠. 그러면 처음, 가운데, 끝. 처음에는 공개 수업이 시작됐는데 나는 엄마를 기다리고 엄마는 아직 안 왔다.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수업이 흘러가면서 엄마가 나타나지 않자 나는 안절부절 못하고 수업에 집중 못하고 어쩌고 급기야는 옆 친구가 자꾸 나 뒤돌아본다고 푹푹 치다가 아니면 혹시 선생님이 누구야 너 왜 자꾸 뒤돌아보니 수업에 집중해야지 이런 잔소리를 듣다가 엄마가 오시고 또 나는 수업에 집중하고 그런 내용들이 쓰면 되겠고 마지막 끝 매짐에서는 이제 엄마가 오셨으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랑 만나면서 또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엄마가 오시기부터 내가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발표를 잘할 수 있게 되었다면 엄마의 소중함과 엄마가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엄마가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수업 내내 나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다가 수업에 집중 못하고 결국은 우울하게 끝나겠죠. 그리고 친구들이 엄마를 만나서 기쁘게 현관까지 배웅 나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엄마에 대한 원망 또는 서운함 이런 것들을 또 마무리하면서 자기 감정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서 여전히 서운하긴 하지만 속상하긴 하지만 엄마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글머리를 시작해라죠. 자, 만약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시작한다면 공개 수업이 있는 날 아침에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를 향해 갔다. 공개 수업이 있는 날 아침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시작할 수 있겠고 여러분 뒤에 우리 부모님이 와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대화체 여러분 뒤에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대화체를 이렇게 큰 따옴표를 넣어서 시작해도 좋고 또 드르륵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다른 날보다 교실 분위기가 많이 달라 보였다. 아이들 얼굴은 평소보다 들떠 있었고 선생님께서도 약간 긴장하신 모습이었다. 드르륵 이렇게 흉내내는 말과 또 정경 묘사를 섞어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자, 장소를 나타내는 말로 시작한다면 오늘 공개 수업은 바로 미술실에서 열린다. 미술실, 이런 장소를 나타내는 말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전략이에요. 세 번째 전략, 가운데 부분은 일이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쓰면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을 실감나게 써라. 자, 실감나게 쓰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꾸며주는 말, 흉내내는 말, 대화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섞으라고 했죠. 예를 들어 보면은 드디어 수업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뒤에 우리 부모님이 와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직 엄마가 오시지 않았다. 순간 기운이 쭉 빠졌다. 아무래도 동생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시느라 늦으시는 것 같아. 그래도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지. 매일 나보고 서둘지 않는다고 잔소리하시면서 오늘은 엄마가 너무 여유를 부린 것 같아 속상하다. 우리 엄마는 언제쯤 오실까? 뒤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요렇게 리얼하게 내 감정을 넣어서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수업에 집중 못하는 나와 또 만약에 엄마가 오셨다면 바로 내가 수업에 다시 집중해서 엄마 앞에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이런 전개 과정을 상세하게 새콤달콤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끝맺음은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이 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드러나게 쓰라고 했죠. 만약 엄마가 오셨으면 엄마가 오셔서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 라는 내용과 함께 엄마에 대한 고마움, 소중함, 또 엄마가 오시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공개 수업이 어떻게 좀 망쳤을까요? 어쨌든 어떻게 마무리되었다는 것과 엄마에 대한 서운한 감정과 또 그 공개 수업을 망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이런 걸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글을 통해 독자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지 꼭 드러나게 써야 한답니다. 직접 바깥으로 드러낼 수 있지만 글 속에서 잔잔하게 녹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엄마의 소중함. 엄마는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 이걸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감정 표현하면서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전략으로 기본 얼개를 짜고 글을 쓰면 짜임새 있는 글이 완성될 수 있답니다. 강자쌤 꼭 얼개를 짜야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얼개를 짜고 글을 쓰라고 하는데 맹자쌤은 얼개를 짜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얼개 안에 갇혀가지고 새로운 생각, 새콤달콤한 표현을 못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맹자쌤은 별로 얼개를 안 짜고 시작해요. 사람마다 이렇게 또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얼개 짜는 게 귀찮다 생각되는 사람은 얼개를 짜지 않아도 되고요. 또 나는 꼭 얼개 짜는 게 도움이 돼요 하는 친구는 얼개를 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단 맹자쌤처럼 얼개를 짜지 않는 사람은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맹자쌤은 글을 한 번 쓰고 적어도 4번, 5번 읽으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고치고 또 고쳐요. 여러분도 얼개를 짜지 않고 글을 썼다면 맹자쌤처럼 4번 내지 5번은 읽어보고 고쳐야 해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생활문 구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처음, 가운데, 끝맺음으로 한다는 것. 처음은 관심을 끄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가운데 부분에서는 새콤달콤, 싱싱하게, 생생하게, 실감나게 쓰라는 것. 끝맺음에서는 일의 마무리와 하고 싶은 말과 생각을 섞어서 쓰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도 잘할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니까? 네, 맹자쌤과 함께니까. 자, 오늘부터 이야기 마당을 제대로 된 생활문 수준으로 써보는 건 어떨까요? 할 수 있겠죠? 화이팅! 자, 오늘 일기 기대됩니다.
자랑하고 싶은 친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맹자쌤한테 메일로 보내달라고요. 많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난 아직도 글 쓰는데 자신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유튜브에서 맹자쌤의 홈 러닝을 찾으세요. 그 채널 안에는 일기 5편, 생활문 5편이 있어요. 수시로 한꺼번에 읽으면, 아니 한꺼번에 보면 다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하루에 한 편 정도 10분, 15분 시간을 투자해서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선생님은 앞으로도 논술도 영상을 제작할 계획인데요. 요즘 너무 바빠서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나면 논술도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 잘 이용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모두 심사위원이 되어서 생활문을 한번 평가해 볼 거예요. 재미있겠죠? 심사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쓴 글이 아니라 남의 글을 갖고 내가 심사를 하다 보면 그게 곧 내가 그 글을 쓸 때 그 기준을 생각하면서 더 잘 쓸 수 있게 된답니다. 자, 그 비법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볼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맹자왈 공자왈 맹자쌤이었습니다. 안녕.